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 부모들은 자식한테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요즘 부모들은 친구가 때리면 맞지만 말고 몇 배로 때리라고 가르친다네요. 그만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절 괴롭히는 동서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걸로도 모자라 집안의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를 엄마가 모셨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지만 사이가 무척 좋았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극진히 잘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예뻐했어요. 시애밀 이렇게 친정엄마처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니?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딸보다도 잘하는 며느리를 얻은 게야. 난 죽을 때도 우리 경지내미 손잡고 죽을란다. 엄마랑 할머니가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랑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땐 아빠 대신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놀이공원도 가고 그랬어요.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으면 할머니가 솜사탕을 들고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곤 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까지 저희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가 주저앉아 오열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조금만 더 오래 계시다 가시지 왜 벌써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저랑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도 키우면서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말 저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만 그 이후에도 한동안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시곤 했어요. 저 역시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펐지만 엄마가 느끼는 슬픔에 비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슬픈 마음도 차차 가라앉고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품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했어요. 엄만 그런 저를 걱정하시며 전문대라도 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공부에 취미 없는 거 알잖아요. 대학을 갈 거였으면 진작에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리고 전문대 나온다고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대학 다니면서 학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2년제여도 들어가는 학비가 얼만데 그 시간에 공장 다니면서 돈 벌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시집 갈 때도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할 거니까요. 저희 엄만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응원하겠다고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힘들긴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도 저한텐 적성에도 맞고 나름 보람도 있었어요. 땀을 잔뜩 흘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되곤 했는데 오늘 하루도 몸이 녹초가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게 너무 뿌듯해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선 제가 공장에 다니는 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길에서 중학교 동창을 마주친 거예요. 후줄근하고 편한 옷차림이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다면서 커피 한잔 하자는 말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뭐 하면서 지내냐고 묻길래 공장에 다닌다고 했더니 갑자기 친구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뭐? 공장?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에 가야지.
왜 공장에 다녀? 너희 부모님이 학비 낼 돈 없으시대? 그럼 너 고졸이네. 내 주변에서 고졸은 네가 처음이다, 야. 아,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 다달이 통장에 월급 찍히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에이, 뭐야. 난 당연히 네가 대학 다니는 줄 알고 같이 수다 떨자고 한 거였는데. 그럼 어차피 너랑 나랑 별로 얘기할 것도 없겠네. 넌 대학교 강의도 안 들어봤고 MT도 안 가봤으니까 나랑 공감대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설마 공장 일 평생 할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무시받고 산다. 사람들이 수준 안 맞는다고 같이 안 놀아줘. 내가 친구라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잘 명심해 너. 그럼 난 간다. 친구는 그렇게 자기 할 말을 다다다 하고선 휙 가버렸죠. 중학교 땐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다신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공장에 다닌다고 무시하는 건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는데 그때마다 전 친척들의 자식 자랑용 비교 대상이 되곤 했었죠. 형님, 우리 큰애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간 거 아시죠? 아유, 근데 형님은 경진이가 대학도 안 나와서 공장에서 공순이나 하고 있으니 진짜 속상하시겠다. 그런데 왜 하필 공장이에요? 차라리 아무나 다 시켜주는 중소기업 격리라도 하라고 하시지. 저는요, 제 딸이 졸업하고 공장 다닌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릴 거예요. 우리 경진이가 공장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매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애야. 동선의 큰애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간 건 알겠는데 우리 경진이도 남부럽지 않은 멋진 딸이라고. 세상에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 저희 엄만 친척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기 바쁘셨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절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답니다.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던 중 20대 후반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우와, 경진 씨는 저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다 보면 진짜 힘도 많이 쓰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면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은 집에 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모습이 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 약속 후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자상하고 좋은 분들이시더군요. 제가 식품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식품 공장이면 일이 엄청 힘들 텐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일한 거 보니까 우리 아들 말대로 정말 성실한 성격인 것 같네. 아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 아들도 천안에서 공장을 다니거든. 온 가족이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기도 힘든데 이게 다 우리가 가족이 될 인연이라 그런가 봐. 그렇지 여보? 알고 보니 시동생은 천안에 있는 국내 1위 대기업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절 환영해 주신 덕분에 전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리고 나니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경진아, 그런데 시댁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원래 시댁은 멀어야 좋다잖아. 가까우면 시댁에서 주말마다 맨날 오라고 부르고 엄청 귀찮다던데?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한테 막 간섭하고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떡해? 시댁에서 자주 부르면 어때서? 우리 엄만 평생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매일 같이 계셔도 잘 지내시더라. 난 우리 엄마처럼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잘 지낼 거야. 그리고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뵀는데 우리 예비 시부모님들 다 좋은 분들이셔.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키실 것 같아. 친구들이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일까요?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낼 거라고 하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친구들의 우려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저에게 계속 잘해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애교도 부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잘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죠?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사우나 한번 가시는 거 어때요?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든든하게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와요. 처음엔 시부모님께 어떻게 잘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셨던 걸 그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사우나도 같이 다니고 나들이도 다니며 친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살갑게 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동네 시장에 구경을 갔는데 시장 상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딸내미가 엄마랑 아주 똑 닮았네. 붕어빵이야, 붕어빵. 어머, 저희가 닮았어요? 진짜 얘가 제 딸 같아요? 그럼 딸이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팔짱까지 끼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며느리는 아닐 테고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여동생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머머,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우리 큰 며느리. 뭐라고요? 며느리? 말도 안 돼. 시어머니랑 이렇게 알콩달콩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우리 며느리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집에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데 세상에나 며느리랑 팔짱을 끼고 시장 구경을 하러 와? 아이고, 배 아파서 죽겠네. 저희 시어머니는 딸 같다는 시장 상인의 칭찬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입꼬리가 찢어질 만큼 웃으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과 잘 지내니까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빠하곤 가끔 낚시도 가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행복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이 두 배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절 예뻐하시는 만큼 저희 아들도 너무 예뻐해 주시더군요. 아마 첫 손주라 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격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가 제 아들 얼굴을 핥힌 적도 몇 번 있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한테 장난감을 뺏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애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몇 번은 참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재민아, 엄마 말 잘 들어? 누가 때리거나 물건을 뺏어갈 때 참고만 있으면 안 돼. 네가 참기만 하면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번에 또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대 때리면 넌 10대 때려. 알았지? 나도 친구를 때리라고요? 친구를 때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가 먼저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면 나쁜 사람이지만 친구가 먼저 때리면 너도 똑같이 아니 10배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기는 거야. 알겠지? 아들은 울먹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영악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멍청하게 때리는 거 다 맞아가면서 소심하고 나약한 아이로 크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확실히 예전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친구가 주먹으로 때리면 똑같이 주먹으로 때려주었고
누가 장난감을 뺏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뺏어왔어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그제야 저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둘째 아들도 공장 다니는 며느리를 데려오냐며 신기하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 동서가 절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형님네 공장은 연봉 얼마나 받아요? 한 5천은 받아요? 뭐? 5천? 그만큼 받으면 얼마나 좋게. 아이,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되지. 네? 5천도 안 된다고요? 대박.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왜 못 살아? 그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허리띠 졸라매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조금 받아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긴 해요. 아우, 거기 진짜 다니고 못 된다. 젊을 때 건강 버려가면서 일하는 건데 꼴랑 그 돈이 뭐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절대 안 다녀요. 형님도 이참에 그냥 이직하시는 거 어때요? 하긴 형님은 어차피 이직하셔봤자 또 비슷한 데 들어가시겠다. 우리 같은 대기업 생산직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래, 동선 좋은 회사 다녀서 좋겠다. 근데 우리 회사도 좋은 회사야. 동선에만큼 월급은 많이 안 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사장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챙겨줄 거면 돈으로 줘야죠. 말로 챙겨주는 거 누가 못해요. 형님, 제 앞에서 그렇게 좋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개나 소나 들어가는 구멍가게 공장인 거 다 아는데요, 뭐. 동서의 무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선의 회사는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만 높은 게 아니라 성과금도 많이 주고 복지 혜택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자기 회사랑 저희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연말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낸 연말 성과금 얼마 나왔어요? 아니, 우린 치사하게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안 준다잖아요. 성과금을 1,000만 원이나 줘? 와, 동선의 회사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 회사는 성과금 같은 건 딱히 없거든. 그런데 동선 1,000만 원이 적어?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뭐가 많아요. 작년엔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줄 알았는데 꼴랑 1,000만 원이 뭐야. 이번에 남편이랑 저랑 성과금 나온 거 합쳐서 차나 좀 바꾸려고 했더니 에휴,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그런데 형님은 월급도 적으면서 성과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긴 같은 공장이어도 급이 다르니까. 여보, 형수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뭐 잘났다고 비교질이야? 얼른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사과 무슨?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 거 맞잖아. 당신도 그래서 우리 회사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오지 않았어?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는 거지. 아무나 이력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형님네 회사랑 같냐고. 너 말이 참 심하구나. 사람이 돈만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다. 네 형님을 봐라. 월급은 너보다 적어도 알뜰살뜰 잘 모아서 애도 잘 키우고 우리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의 인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재산인 법이야. 그러니 너도 네 형님을 보고 잘 배우거라. 그래,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공장에 급이 어디 있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밀리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안 그러냐, 애미야? 아참, 지난주에 같이 갔던 사우나가 참 깨끗하고 좋더라. 전에 다니던 곳은 사람만 많고 좀 지저분했잖니. 이번 주말엔 지난주에 갔던 거기로 가자꾸나. 시동생에 이어 시부모님까지 제 편을 들어주자 동서가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참 철이 없구나 싶었죠.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동서네가 그날 제주도로 1박 2일 놀러 간다며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저희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거의 공짜로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가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형님 낸 이런 것도 없죠? 이래서 대기업 하는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알뜰하게 아꼈으면 뭐예요? 전 안 아꼈어도 회사에서 다 퍼주는데 형님은 돈 아낀다고 여행도 안 가시죠? 아우, 구질구질해. 그래,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포인트로 여행도 가고 아주 좋겠네. 설마 그거 자랑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고 보면 동서가 나를 참 좋아하나 봐. 동선에 친정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굳이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동서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동서보다 월급 적게 주는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피해 주는 것도 없었는데 왜 자꾸 절 무시하지 못해 안달인지. 그런데 동서의 그 행동이 어린 제 아들의 눈에도 보였던 걸까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작은 엄마 왜 자꾸 엄마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말로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가 괴롭히면 똑같이 되갚아 주라고 했잖아요. 재민아, 작은 엄마가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는 어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작은 엄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른들 일 때문에 어린 아들이 괜히 상처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동서하고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런데 저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시댁 김장 날마다 동서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않았는데 이번엔 웬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는 다 해놓으셨고 동서는 조금 늦게 온다길래 시어머니와 둘이서 김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아팠죠. 제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어디가 안 좋니? 식은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너 그 장갑 벗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김장은 나 혼자서 해도 되니까 약 먹고 얼른 한숨 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이 워낙 크셔서 매년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을 나이 드신 어머님 혼자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조금 늦게 자서 그런가 봐요. 이것만 다 하고 들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저는 아픈 것도 꾹꾹 참으며 끝까지 김장을 마쳤습니다. 다 만든 배추김치를 김치통에 담고 나자 시어머니가 절 억지로 방에 떠미셨어요. 뒷정리는 본인이 다 할 테니까 제발 약 먹고 들어가서 쉬라면서요. 마침 그때 동서가 시댁에 도착했길래 뒷정리는 동서가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몸살 약을 먹고 이불로 몸을 돌돌 말고 드러눕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든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 등을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나니 동서가 멀뚱히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형님,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나와서 고기 좀 삶아요. 형님이 이런 거 특기잖아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예요? 동서,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동서가 좀 어머님 도와서 수육 좀 삶아봐. 형님이 있는데 제가 수육을 왜 삶아요? 그리고 약 먹었으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일하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핑계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군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픈 제가 걱정되었는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누워 있었나 봐요. 작은 엄마, 우리 엄마 아프거든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일 시켜요?
작은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어머머, 얘 좀 봐. 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럼 작은 엄만 왜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더 많고 더 윗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엄만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우리 엄마 푹 쉬어야 되니까 얼른 나가세요. 야, 야, 밀지 마. 진짜 조그만 게 버릇없게. 나가요. 나가라고요. 제 아들은 동서의 몸을 두 손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동서는 엉덩방아를 찢고 아프다며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씨, 진짜? 왜 밀고 난리야? 제 아들은 동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방문을 확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작은 엄마 진짜 미워요.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왜 아픈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못 참겠어요. 엄마가 괴롭히거나 때리는 사람 있으면 10배로 갚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만 작은 엄마한테 안 갚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작은 엄마 혼내줄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자기가 작은 엄마를 혼내줘봤자 어떻게 혼내준다고 그러는 건지 겨우 10살짜리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푹 쉬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다시 누워서 잠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허겁지겁 거실에 나가보니 바닥에 누워있던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얼굴이랑 머리를 손으로 막 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왜 여기서 과자 부스러기를 다 흘리면서 먹고 난리야? 그런 작은 옷만 왜 거실에 누워서 자고 난리예요? 거실은 자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전 그냥 TV 보면서 과자를 먹었을 뿐이라고요. 뭐라고? 이 조그만한 게 진짜?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동서의 머리맡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흘렸나 보더군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동서는 제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동서가 툴툴거리면서 소파에 앉자 이번엔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과자 다 먹었네? 쓰레기 버리러 가야겠다. 다 먹은 과자 봉지를 들고 지나가던 제 아들은 갑자기 동서의 얼굴 앞에서 뿡 하고 방귀를 뀌어버렸어요. 어? 너 뭐야? 왜 남의 얼굴 앞에서 방귀를 뀌고 난리야? 아우, 냄새. 얘가 방귀 냄새가 이렇게 독해. 썩은 고구마라도 먹었나? 이쯤 되자 아까 제 아들이 작은 엄마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의 복수에 괴로운 건 동서뿐이었고 다른 어른들은 재밌다며 빵 터졌죠. 재민이가 작은 엄마한테 한 방 날렸네. 그러게 왜 거기 앉아 있었어? 하필이면 재민이가 방귀 뀌고 싶은 타이밍에 거기 앉아있던 당신이 잘못이네. 다들 재밌어하며 놀리자 동서의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저도 솔직히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로 나온 걸 본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혜미야, 아까 너 자고 있어서 수육은 우리끼리 먼저 먹었다. 너 먹으라고 남겨놓은 거 데워줄 테니까 식탁에 앉아서 좀 먹거라. 아까 아프다고 식사도 걸렀잖니.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데워주신 수육을 오늘 만든 김장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몸이 아파서 힘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만드신 수육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수육을 먹고 있던 저에게 동서가 다가오더니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군 아프다고 수육까지 직접 데워주는데 난 챙겨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네. 아우, 난 기분 나빠서 냉수나 한 잔 마셔야겠다. 야, 재민아, 너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김에 물이나 한 잔 가져와. 그리고 저는 그때 보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것을요. 잠시 후 동서는 제 아들이 따라온 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대로 뿜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야, 너 이거 뭐야? 물 맛이 왜 이래? 작은 엄마가 생수나 먹는다고 서운해하길래 맛있게라도 드시라고 소금 좀 탔어요. 왜요? 맛 없어요? 그럼 작은 엄마도 생수만 마시지 말고 우리 엄마처럼 앉아서 수육 먹으면 되잖아요. 작은 엄마 손이 없어요? 아까 보니까 그 손으로 젓가락질하면서 수육 엄청 많이 집어먹던데. 아우, 진짜. 야, 너 지금 장난하니? 물에다가 소금을 왜 타?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너 아까 나한테 과자 부스러기 흘린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둬? 넌 내한테 왜 그러냐? 네가 하도 생수만 먹는다고 툴툴거리길래 재민이가 너 생각해서 소금 좀 타줬다고 하지 않니? 어린애가 생각해서 해준 건데 넌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받아치는 거야? 어머님, 얘가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라고요.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글쎄다. 난 모르겠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바람이나 쐴 겸 나가서 사이다나 좀 사와라. 아까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더부룩해서 말이야. 그러자 동서는 쿵쿵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외투를 입은 동서가 주머니 안에 손을 넣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벌레잖아. 살려줘. 동서의 주머니 안에서 튀어나온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 갖고 놀던 바퀴벌레 모양의 장난감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걸 동서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놨나 보더라고요. 동선 그게 진짜 바퀴벌레인 줄 알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며 아주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동서, 진정해. 그거 바퀴벌레 아니야. 우리 재민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뭐라고요? 장난감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리얼하게 생긴 장난감이 다 있어. 야, 김재민, 너 자꾸 나한테 이럴래? 이런 흉측한 장난감을 왜 내 코트 주머니에 넣어놓고 난리야. 그거 작은 엄마 선물인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제 친구들이 이런 거 주면 좋아하던데. 아니면 바퀴벌레 말고 매미나 파리 모양으로 드릴까요? 바퀴벌레가 제일 인기 많아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엄만 어른이면서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나 봐요. 완전 겁쟁이다, 겁쟁이. 아우, 저게 진짜 확 때려버릴 수도 없고. 제 아들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려던 동서가 갑자기 신발이 없어졌다며 집안 곳곳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야, 김재민, 내 신발 네가 숨겼지? 빨리 내놔, 빨리 내놓으라고. 안 돼요. 보물찾기 놀이에선 힌트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엄마 혼자 힘으로 찾아야 돼요. 야, 누가 너랑 보물찾기 놀이 한대? 빨리 안 내놔? 재수 씨, 우리 재민이가 작은 엄마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너무 짜증만 내지 말고 좀 같이 놀아줘요. 사이다는 제가 사올 테니까 그동안 보물찾기 놀이하고 있으면 딱 좋겠네요. 어느새 남편도 제 아들이 일부러 그런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동서 대신 사이다를 사러 간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재민이가 오늘 재수실 단단히 혼내주려나 봐. 일단 말리지 말고 어디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자고. 저 어린애도 얼마나 당신이 안쓰러웠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아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랑 남편은 가족끼리 분란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동안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은 다르잖아요. 10살짜리 어린애가 복수한답시고 장난을 치는 걸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동서가 저한테 여태까지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계속해서 동서를 괴롭히자 동서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재민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못 있겠어요. 저 그냥 지금 집에 갈래요. 지금 집에 간다고? 아니 왜? 이번엔 2박 3일 동안 있다가 가겠다며? 너희 여태까지 김장 때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올해도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갈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이번엔 좀만 더 있다 가거라. 그래 동서,
이번 주말엔 바쁜 일 없다고 했잖아. 우리 재민이가 동서를 괴롭히면 뭘 얼마나 괴롭힌다고 그래. 애가 하는 장난인데 그것도 하나 못 받아줘? 아휴, 동서가 속이 너무 좁다. 온 가족이 나서서 가지 말라고 말리자 동서의 얼굴이 죽을 상이 되더군요. 결국 동서는 툴툴대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저희 아들의 복수는 계속되었죠. 겨우 2박 3일이 지났을 뿐인데 동서의 얼굴은 10년이나 늙은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동서는 마지막 날 울면서 저희 아들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엄마가 그러는데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줘야 된댔어요. 그런데 작은 엄만 우리 엄마를 그동안 말로 100대 넘게 때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똑같이 안 때려주길래 내가 대신 때려주는 거예요. 난 우리 엄마의 보디가드니까요. 뭐라고? 내가 너희 엄마를 말로 괴롭혀서 그런 거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나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야. 엄마가 당한 거의 10배만큼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왜 벌써 그만하라고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너 아주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작은 엄만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는데요? 작은 엄마가 먼저 한 거잖아요. 전 우리 엄마가 당한 만큼 대갚아 줄 때까지 절대 못 그만둬요. 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서방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쟤 좀 말려봐. 아, 나 진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어? 쟤가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계속 조마조마하고 간이 떨어질 것 같다고. 왜? 재민이가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구만 뭐. 그러게 내가 형수님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는 당신은 왜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어?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재민이가 어머님 말씀은 잘 듣잖아요. 저 어린애가 어른한테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지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장난을 계속 치냐고요. 그러게 네가 작작에 했어야지. 네 형님이 마음씨가 착해서 그동안 참고 산 거지. 솔직히 여태까지 네가 너무하긴 했잖니. 네가 얼마나 대놓고 형님을 괴롭혔으면 저 어린애가 너한테 복수한답시고 저러고 있겠니. 10살짜리 어린애도 잘못된 걸 아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리고 재민이가 왜 그러는지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네 형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지. 그냥 하지 말아달라고만 하면 장땡이냐? 그래 여보,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형수님, 제가 진작에 이 사람이 그런 짓거리 못하겠어야 하는데 말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뭐해? 얼른 형수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지. 시동생은 동서의 어깨를 누르며 억지로 무릎을 꿇리더군요. 동선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형님이 저보다 안 좋은 회사 다닌다고 무시한 거 사과드릴게요. 이제부턴 절대로 형님한테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재민이가 저 괴롭히는 것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 진짜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제 수명을 10년이나 깎아먹은 것 같단 말이에요. 형님이 저보고 매일매일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면 저 그렇게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나이를 37이나 먹은 동서가 겨우 10살짜리 제 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 걸 보자 조금 안쓰럽더군요. 그동안 저한테 막말한 건 괘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어느 정도 감싸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의 앞에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동서가 나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건 잘 알아. 그런데 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서보다 못나다고 생각하진 않아. 월급을 얼마를 받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 동서가 그렇게 무시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우리 재민이도 낳아서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우고 있어.
그래서 난 내 삶에 만족해. 그리고 동서의 삶도 충분히 멋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서, 내가 동서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만 말고 내가 동서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동서도 내 삶을 존중해 주라. 동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잖아. 그러자 동서는 한참을 아이처럼 엉엉 울더니 저에게 이러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지 너무 후회돼요. 형님, 저요. 솔직히 형님이 질투나서 그랬어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먼저 시집온 형님이 두 분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시니까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형님 칭찬만 하시고 저 솔직히 서운했어요. 그래, 서운할 수도 있었겠네. 그럼 나한테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우나 가자고 했을 때도 동서가 싫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제 뱃살을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랬죠. 그리고 아까 형님한테 빨리 수육하라고 그랬던 건 제가 수육을 할 줄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요. 저 요리 못하는 거 들통나면 어머님이 절 더 안 예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제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였네요. 제가 먼저 형님이랑 어머님한테 손 내밀고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면 됐었던 건데 형님을 질투하기만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형님, 그리고요. 저 사실 형님한테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월급이 적은 형님은 열심히 벌고 모아서 집도 샀는데 저는 사치하느라 아직 전세 사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돈 잘 버는 거 유세는 떨고 싶고 그래서 사치는 못 줄이겠고 어머님한테 예쁨은 받고 싶고 저 진짜 욕심만 많고 못났죠. 그래, 동서가 좀 욕심이 많긴 하네. 그런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된 거잖아. 우린 동서 미워하지 않아. 이게 다 동서가 우리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미워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알았지? 네, 꼭 그럴게요, 형님. 형님, 그럼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참, 저 재민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재민아, 작은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작은 엄마가 엄마를 괴롭혀서 네가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그런 네 마음도 모르고 어른이 돼서 너한테 짜증만 냈던 거 정말 미안해. 생각해 보니까 나도 너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너무 미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엄마 좀 용서해 줄래? 어? 싫어요. 전 아직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 괴롭힌 만큼 다 복수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작은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잖니. 때로는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란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엔 작은 엄마 용서해 줄까? 대신 다음번에 작은 엄마가 또 그러면 그때 재민이가 다시 혼내주면 되잖아. 그치? 네, 작은 엄마. 진짜로 다음번엔 우리 엄마 안 괴롭힐 거죠? 또 괴롭히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럴게. 나 절대로 괴롭히지 않을게. 자, 손가락 걸고 약속. 동서는 제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화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도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그날은 동서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주말을 하루 앞두고 동서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이번 주에 어머님이랑 사우나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가족끼리 뱃살 좀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네? 그렇게 주말에 전 동설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우나에 갔습니다. 뜨끈한 탕에 몸을 담갔다가 나와서 찜질방에서 찜질도 했죠. 동서는 시원한 식혜에 구운 계란을 까먹으면서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더군요. 어머님, 이렇게 재밌는 걸 그동안 형님이랑 두 분이서만 하신 거예요? 저도 진작에 올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번엔 웬일로 동서가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형님, 제가 일주일 동안 퇴근하고 계속 요리 연습을 했거든요. 이번엔 제가 수육을 한번 삶아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이 한번 맛 좀 봐주세요. 주말에 동서 집에 가보니 어설픈 솜씨로 만든 반찬과 수육이 있더라고요. 막상 먹어보니 맛은 그저 그랬지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어머님도 그런 동서가 대견했는지 수고했다며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 저도 저지만 동서도 그동안 꽤나 소갈이 좀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동서는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답니다. 저번엔 성과금을 탔다며 저한테 명품 지갑도 하나 사주지 뭐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그동안 자기가 성과금 받는다고 몇 번이나 자랑했으니 자랑 들어준 값이라고 생각해달라네요. 그렇게 동서가 달라진 지도 벌써 1년이나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동서와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셋이서 잘 놀러 다니기도 해요. 아참,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답니다. 저희 동서가 결혼 5년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형님, 저 솔직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애가 안 생겨서 계속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마음을 못되게 써서 애가 안 생겼나 봐요. 이제는 반성하고 착하게 사니까 하늘에서 아기 천살 떡하니 내려준 거 있죠? 저 우리 아이 낳으면 재민이처럼 똑부러지게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는 걸 보니 엄마가 될 준비도 마친 것 같더군요. 저는 그동안 남편과 열심히 번 돈으로 이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저희 아들이 몇 년 뒤면 중학생이니까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서는 저희 부부의 절약하는 정신도 배워야겠다며 앞으로 많이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도 배우려는 의지가 참 대견하죠. 여러분,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앞에선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죠. 저희 동서가 제 아들 앞에서 절 그렇게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걸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아들이 동서한테서 그런 못된 짓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동서도 많이 반성했고 다들 사이가 좋아졌으니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동서처럼 질투심 때문에 나쁜 말을 내뱉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엔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들 저와 동서처럼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있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별난 손아래 동서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모양이 참 각양각색이죠.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바로 제 동서와의 이야기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유별나고 특별했던 저와 동서의 이야기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서는 원래 제 중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 친한 무리에 함께 속해 있었는데 그 애는 유독 자주 저를 부러워했어요. 서울에서 큰 갈비집을 3개나 운영하는 부모님 덕에 비교적 잘 살던 저와 반면 동서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었거든요. 네가 미주구나. 민선이가 네 이야기 자주 했어. 너랑 엄청 친하다고. 우리 집 갈비 맛있으니까 많이 먹고 가렴. 민선이 너네 아빠 엄청 다정하시다. 부럽다. 난 아예 아빠란 존재 자체가 없는데. 부모님의 초대로 저와 여동생은
가끔 친구들을 부모님 가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 계시던 동서의 부러움 섞인 말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듯 가끔 동서 이런 면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엔 죽도 잘 맞고 성격도 착한 친구라 우린 늘 친하게 지냈어요. 동서의 집에도 몇 번 놀러 가며 남동생과 어머니와도 친분이 생길 만큼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전 한 중견기업에, 동서는 이 금융권 은행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연락이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저와 동서만은 여전히 친했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해도 늘 먼저 연락해 저를 찾아주는 동서가 참 고마웠죠. 그러다 저는 나이 31살에 같은 회사 동료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수줍게 결혼 소식을 전하니 저만큼 신이 난 동선, 제 남편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더군요. 몇 살? 돈은 잘 벌어? 집안은 너희 집만큼 잘 살고? 야, 네가 우리 부모님이냐? 뭘 그렇게 물어? 그럼 안 궁금하니?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런 것도 못 물어? 알았어, 알았어. 나보다 2살 많고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은 뭐 비슷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작은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셔서 크게 돈 걱정하고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아.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는데 형제끼리 사이도 좋은 것 같고. 동서에게 말한 것처럼 시댁은 중산층에 속하는 집안이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사이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남편에게 미리 듣길 시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라고 했어요.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어릴 때부터 시동생과 남편을 곧잘 차별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은가 했더니 결혼 전 미리 시동생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시동생이 이러더군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차별을 좀 하시긴 했죠. 먹는 것도 무조건 장남 먼저, 용돈도 장남 더 많이. 되게 서러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도 절 감싸주시고 형은 아버지한테 화를 내줬어요. 더 받은 용돈은 형이 몰래 뒤에서 저한테 똑같이 나눠줬고요. 그런 형을 제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시동생은 오히려 자기가 뒤로 형 덕을 많이 봤다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잘한다고 하긴 해도 시동생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은 형제 사이가 될 수 없었을 걸 알기에 저는 시동생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과 시동생과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민선아, 어디야? "아, 나 남편하고 도련님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있어." 정말? 너 자주 가는 그 고깃집 말하는 거지? 아, 나도 오늘 삼겹살 땡겼는데 나도 가면 안 돼? 어? 동서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는지 청첩장 줄 때 술자리를 한번 가졌던 남편과 사람 좋은 시동생은 오라고 하라며 마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됐죠. 그날 식사 자리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내 동서는 저희 시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다음 날부터 동서는 제게 시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친하다지만 사적인 친구와 시댁 식구를 엮어줬다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러웠는데 남편은 만나든 깨지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서로 연락처만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두 사람을 이어주게 됐습니다. 기왕 이어준 거 좋은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시동생처럼 괜찮은 사람이 제 친구와 결혼한다면 그것만큼 친구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졌는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장에 골인을 하지 뭐예요. 그렇게 친구와 저는 서로 동서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네가 내 가족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결혼 정말 축하해 미주야.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민선아. 정말 고마워. 동서는 어른들이 계실 땐 제게 존댓말을 하고 우리끼리 있을 땐 반말을 했어요. 저 또한 그게 편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동서가 되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 같은 건 제 인생엔 없는 일이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더군요. 우린 같은 동네에 신혼집을 얻게 됐는데 저는 나름 괜찮은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동서는 근처에 있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서로 집을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신 동서가 갑자기 푸념을 하더라고요. 겨우 1년 차이로 결혼했는데 왜 우린 빌라 살고 형님네는 아파트 살아? 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우리랑 똑같은 돈 지원해 주신 거 아니지? 아주버님,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지원 더 받으셨죠? 네? 동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꽁에 있었던 거야? 진지게 물어보지.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돈이랑 우리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 합해서 여기 들어온 거야. 아, 너희 집 잘 살지? 이래서 흙수저랑 금수저 출발선부터가 다르구나. 집 가난한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시동생은 민망한 듯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는 얘가 너무 취했다 싶어 작은 방으로 끌고 가서 재웠습니다. 많이 취한 친구는 곧장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죠. 다시 밖으로 나온 전 시동생에게 대신 사과했어요. 애가 저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친구로서 괜히 제가 죄송해요, 서방님. 아니에요. 더 좋은 신혼집 못 구한 제가 아내한테 더 미안하죠. 집사람이 가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서 괜히 자격지심을 가진 것 같네요. 제가 더 분발하면 되죠. 아, 그리고 형, 나 결혼할 때도 분명 아버지가 형보다 나한테 지원 덜 해주려고 하셨지? 근데 형이 그럴 거면 받은 돈 다시 토해낸다고 우겨서 형이랑 똑같은 금액 나 지원해 주신 거지?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아, 내가 말하지 말라고 신신 부탁드렸는데. 아니야. 척 보면 딱이지 뭐. 아버지가 장남이랑 차남한테 똑같이 뭔가 지원해 주실 분이 아니잖아. 아무튼 고마워, 형. 어색하게 끝날 뻔한 그날 분위긴 시동생의 말로 인해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동서 또한 취해서 그런 거니 그날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동서의 저에 대한 질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더군요. 늘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동서의 질투에 자주 불을 지피는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우린 동서가 결혼한 다음에 나란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5월에 먼저 아들 낳은 제게 시아버진 크게 기뻐하시며 무려 500만 원을 주시더군요. 귀한 우리 집안 장손 낳느라 고생 많았다 아가. 그런데 문제는 3개월 뒤 동서가 출산했을 땐 시아버지가 100만 원만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모두가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팔을 찰싹찰싹 때리며 화를 내시더군요. 그만큼 애들 차별하면서 키웠으면 됐지. 왜 며느리들까지 차별이에요? 둘째야, 미안하다. 내가 집에 가서 아주 이 인간을 호되게 혼내놓으마. 당신 얼른 작은 애한테 사과해요. 1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그래? 거참.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 참아도 제 아내한테는 앞으로 이러시지 마세요. 아직 시부모님이 어려웠던 저를 빼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를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툴툴대며 사과하셨지만 이미 동서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이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동서에게 200만 원을 따로 챙겨주셨다는군요. 아무래도 경제권이 시아버지께 있으니 더 큰 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시면서요. 저 또한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에 비싼 브랜드 유모차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게 고맙다고 하긴커녕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며 빈정대더군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건데. 어차피 아버님 주신 돈으로 선물한 거잖아. 우리보다 200이나 더 받았으면 양심껏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은데 쪼잔하긴. 굳이 고맙다는 말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지만 돈 쓰고 욕먹는다는 게 참 기분이 나쁘더군요.
옆에 있던 시동생은 따로 저를 쫓아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짜증은 났지만 시아버지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런가 싶어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동서의 질투는 계속됐어요. 아이를 낳고 동서와 저는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 어린이집도 같은 곳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희 아들 옷을 시샘하더군요. 형님, 애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데 비싼 브랜드 옷만 사서 입혀? 회사원이 얼마나 번다고. 그거 완전 사치야. 나도 내 돈 주곤 이렇게 못 사 입히지. 근데 첫 손주라고 친정 부모님이 애를 너무 예뻐하셔서 외출만 했다 하시면 옷을 사보내시잖아. 그 많은 걸 안 입히고 그냥 낭비할 수도 없어서 따로 옷 안 사 입히고 그것들 입히는 거야. 핑겐? 자기 친정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제 말에 동서는 괜히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얘가 부러워서 이러는구나 싶어 저는 동서에게 아직 아들에게 안 입힌 새 옷 몇 벌을 선물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라 죄송하긴 했지만 자기 자식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같을 테니 동서에게 양보했던 거죠. 제 돈으로 사서 주기엔 제가 휴직한 기간이 길어 당시 살림이 빠듯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친정이 잘 사는 거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제게 짜증난다는 투로 이러더군요. 누굴 거지로 알아? 줄 거면 사서 주지. 왜 있던 걸 줘? 그래도 포장도 안 뜯은 새 거야. 난 동서랑 우리 조카 생각해서 주는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싫으면 받지 말던가. 아니, 누가 싫대? 뭘 또 줬다가 뺐니? 아무튼 잘 입힐게. 나중에 다시 달란 소리 없기다. 이건 뭐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제게 퉁명스럽게 구는 동서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이번엔 좀 화가 났는데 옷을 받고 뒤돌아서며 입이 귀에 걸린 동서를 보니 차마 한 소리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서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잘 알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서요. 그래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곤 돌아섰죠. 그 뒤 동서는 옷 브랜드를 알아보는 다른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코가 잔뜩 높아져 자랑을 하더군요. 아, 저희 남편이 공기업 다니잖아요. 요새 벌이가 좋아서 애 옷장만 좀 했네요.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와 눈이 딱 마주치자 동서는 허둥대며 절 앞질러 갔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를 그냥 못 본 척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만 가운데 안 끼면 무난한 사이가 유지될 것 같았는데 시아버진 자꾸만 동서의 질투에 불을 지피시더군요. 때문에 초반엔 그나마 저와 친분을 유지하던 동서는 날이 갈수록 제게 까칠해져만 갔죠. 한 번은 애들이 4살 때 다 같이 시댁에 갔다가 이런 일도 생겼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저와 동서의 아들은 시부모님께 어린이집에서 배운 율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자, 이 해레비가 주는 용돈이다. 우리 장소는 5만 원, 한솔인 3만 원. 여보, 왜 또 돈으로 애들을 차별해요?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랬죠? 아니, 석 달이긴 해도 주영이가 한솔이보다 형이잖아. 형한테 용돈 좀 더 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시아버진 또다시 장손이라는 말을 하며 애들을 차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께 버럭 화를 내셨고 시아버진 변명을 하며 쩔쩔매셨죠. 그리고 동서는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님. 우리 애가 무슨 죄라고 자꾸 애를 차별하세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벌개진 얼굴로 저를 째려보더니 저를 확 밀치며 아예 시댁을 뛰쳐나가더라고요. 난 형님이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아버지, 진짜 이러시게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아버지 계속 이러실 거면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시동생은 시아버지께 크게 화를 내며 조카를 데리고 동서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성이 오간 건 처음이라
시아버지도 당황하신 것 같더군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소리쳤어요. 아버지, 자꾸 왜 이러세요? 어릴 때부터 성줄 그렇게 차별하더니 재수 씨랑 한 소리 무슨 죄예요? 요새 장남이 집안을 챙기면 얼마나 챙긴다고 자꾸 이러세요? 형제 사이 멀어지게 해서 집안 분위기 나쁘게 만드는 건 바로 아버지예요. 자꾸 이러시면 성준애뿐만 아니라 저희도 안 올 겁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도 가운데서 너무 불편해요. 동서가 아버님 때문에 절 더 싫어한다고요. 똑같이 아버님 아들들이고 며느리고 손주인데 제발 차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다. 내 안 그러마. 미안하다. 시아버진 잔뜩 주눅이 드셨습니다. 그날 시아버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동생과 동서에게 전화해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지. 너랑 한소를 미워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앞으로 고쳐보도록 노력하마. 내가 잘못했다. 그날을 계기로 시아버진 더 이상 시동생 가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을 저희 아들에게 쓱 밀어주거나 하는 행동은 가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셨는데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시아버지를 째려보니 재빨리 아이고 우리 한솔이 잘 먹는다. 자 여기 고기 많이 먹거라 하면서 조카에게 일부러 음식을 밀어주시더라고요. 버릇이 참 무섭다며 머리를 극적이시면서요. 하지만 동서는 저에게 한동안 계속 새초롬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화를 풀어줘야 하나 싶어 저 또한 동서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 용돈 사건이 있던 그해 저와 남편은 그만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크게 휘청이던 저희 회사에서 둘 다 구조조정을 당했거든요. 제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쉽지가 않더군요. 둘 다 계속 놀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갑자기 엄마의 언니인 이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선아, 너랑 고서방 요새 일자리 구한다며? 그럼 너 이모 꽈배기 가게 이어받아서 해볼래? 요새 내가 무릎이 너무 쑤셔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여기 매출이 꽤 많이 나와서 아깝던 차였거든. 우리 앤 젊은 사람이 무슨 시장에서 꽈배기 장사를 하냐면서 창피하다고 안 한다더구나. 하긴 대기업 다니는 놈이니 뭐가 아쉽겠니? 취업도 안 되는 와중에 창피고 뭐고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모의 연락을 받고 한번 시장에 가서 보니 꽈배기 맛도 훌륭하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상의 끝에 이모에게 가게를 저렴하게 인수해 꽈배기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와 시동생 부부 넷이 오랜만에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동서는 신난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주버님, 그 나이에 꽈배기 장사라니 어지간히 취업이 힘드셨나 봐요. 중견기업 다니는 부부라고 떵떵대다가 이게 무슨 몰락이래요. 근데 그거 돈이 되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두 사람 다 식당 같은 데서 설거지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는 편이라 저흰 괜찮아요, 재수 씨. 맞아. 우리 세 사람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 그래? 알았어. 많이 벌어라. 많이 버세요, 아주버님. 말은 걱정이지만 누가 들어도 동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동서는 괜히 요즘 은행 직원 복지가 좋아졌네. 사람들이 남편 공기업 다닌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네. 어쩌고 하면서 은근슬쩍 자신과 시동생 부부의 직업을 새삼 자랑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질투하더니 제 처지가 자기보다 훨씬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자 신이 난 것 같았죠. 솔직히 짜증났지만 최근 동서가 시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걸 알고 있어 저와 남편은 짜증을 꾹 삼켰어요. 시동생 또한 늘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차마 동서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우리가 잘 안 되길 빌었겠지만 꽈배기 장사는 날이 갈수록 대박을 쳤습니다. 기존에도 맛이 좋은 꽈배기에 저와 남편이 밤을 새며 연구해 특별한 맛을 입히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했던 게 홍보에 큰 도움이 됐죠. 물론 그 과정엔 피나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한두 번 유튜브 방송에도 나왔을 정도로 우리 가겐 유명세를 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던 일이 전화 위복이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거죠. 물론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 이 정도는 아니어도 입소문이 엄청나 우린 꽤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우린 시댁과 시동생 내에게도 몇 번 꽈배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맛있다며 칭찬 일색이었는데 동서는 콧방귀를 끼며 이러더군요. 뭐 맛있긴 한데 그래봤자 꽈배기죠 뭐. 요새 이런 구식 간식이 인기나 있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지. 안 그러냐 어머마? 세 식구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벌어요 아버님. 치, 싸구려 꽈배기 장사가 얼마나 벌겠어? 저희 가게에 놀러와 본 적도 없으면서 동서는 무작정 고작 꽈배기 장사라며 무시하더군요. 동서에게 지은 죄가 있던 시아버진 이해하라는 듯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으셨고 시어머니 또한 묵묵히 꽈배기만 드셨죠. 다들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 동서의 그 얄미운 말에 핀잔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요즘 갈기로 돈을 긁어 모은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괜히 동서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편 저희 아들과 조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같은 반에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공부에 별반 관심 없고 놀기만 좋아하던 조카에 비해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책 읽기와 학습지 수업을 좋아하더니 말이죠. 시부모님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들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니? 하고 물으셨는데 애들의 대답에 동서의 표정은 늘 썩은 고구마를 먹은 듯 일그러지더군요. 전 맨날 100점 맞아요 할아버지. 전 50점 맞았어요 할아버지. 그래도 저번보다 10점이나 올랐어요. 애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조카는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들 머리를 먼저 쓰다듬으며 이러셨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공부를 잘하나 보구나. 기특하구나, 기특해. 아버님, 왜 또 장소만 칭찬하세요? 이제 차별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차별하는 거 아니다, 어머마. 이제 한 소리도 칭찬해 주려고 했어. 100점 맞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점수 올리는 것도 훌륭한 거라고 나 이제 말해 주려고 했다. 거참. 그럼 다음부턴 우리 한 소리 먼저 칭찬해 주세요. 맨날 주영이만 먼저 칭찬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 잘하면 뭐예요? 꽈배기 장사하는 부모 아래서 크는 애보다 이렇게 배운 직업 가진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애가 나중엔 훨씬 공부 잘할 거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시아버지의 말을 끊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무래도 차별당한 경험이 있으니 지레 화가 났던 거겠죠. 그리고 억울해하는 시아버지께 또다시 우리 직업을 들먹였는데 애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 평소엔 잘 참던 저도 그날은 발끈하고 말았네요. 동서, 차별하는데 지금 부모 직업 가지고 차별 발언하는 사람은 바로 동서야. 애들은 부모 말 듣고 커서 자연스레 부모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자라게 돼 있어. 애들한테 편견 갖게 하지 마. 그래,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아주 형수님 보기 죄송해 죽겠어. 시동생 또한 제 말을 거드니 동서는 입이 대빨 나온 채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제가 한 소리에도 이 정도인데 벌이까지 알면 얼마나 날뛸까 싶어 역시 제 벌이에 대해선 말을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경매로 잠실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게 됐어요. 그동안 지인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경매를 배운 보람이 느껴졌죠. 남편은 절 끌어안고 방방 뛰면서 말했어요. 우와, 내 아내 정말 너무 멋지다. 그동안 경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비싼 아파트를 그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사실 운이 절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은 돈이 꽤 있었다고 한들
정상가로 그 비싼 아파트를 매매하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 단지 내엔 초등학교도 있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키우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애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사 가자. 지금 공실이라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대. 안 그래도 우리 애랑 동서애가 같은 학교라 자꾸 동서가 자기 아들한테 경쟁 심리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불편했는데 잘 됐어. 사촌 사이에 부모들 때문에 괜히 의상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저는 얼마 뒤 10년 동안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말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바로 동서였어요.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한 지 꽤 됐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동서는 화난 목소리로 대뜸 이러더라고요. 형님, 집 내놨더라? 그것도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금매로. 오늘 낮에 내놓은 건데 벌써 그걸 어떻게 알았어? 퇴근하다가 부동산에 붙어있는 매물 종이 봤지. 몇 동 몇 호의 금액까지 정확하게 적혀서 붙어있던데? 형님, 드디어 그 꽈배기 장사 망한 거야? 아유,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하더니 다 뻥이었구나? 그래, 꼴의 자존심 챙기려면 그럴 수도 있지. 어쩐지 이상했어. 꽈배기 장사로 먹고 살만한 애 어쩌네 할 때부터 말이야. 그거 팔아봤자 돈 얼마나 된다고. 동서,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알았어. 인정하긴 자존심 상한다 그거지? 형님, 내가 친구 된 의리로 큰 인심 쓸게. 돈 필요해? 급 좀 빌려줄까? 얼마 필요해? 내가 적어도 형님보단 돈 많을 거 아니야. 동서는 제가 망한 줄 알고 조롱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며 웃어댔죠. 그런데 듣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진짜로 제가 망했을 때 저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떠들어 제끼고 있는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사진 하나를 찍어 동서에게 전송했습니다. 내가 사진 하나 보냈거든? 그거 봐봐 동서. 보고 다시 얘기해. 사진? 신이 났던 동서는 제가 보낸 사진을 보자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보낸 사진은 바로 이사갈 집의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제가 그냥 말하면 또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니 어쩌니 할 것 같아 아예 사진을 찍어 보내버린 거죠. 물론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아파트 정보 정도만 보이게 찍어서 말이에요. 잠실?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야? 형님네 여기로 이사 가는 거야? 잠깐만 검색 좀 해보자. 여기가 대체 얼마야? 엄청 비싸잖아. 아니 형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데로 이사를 가? 경매 배워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았어. 싸다고 해봤자 비싸잖아. 동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꽈배기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 그동안 동서가 배 아파할까봐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우리 꽤 떼돈 벌고 있어. 그래봤자 꽈배기 장사라고 무시하는 동선 상상도 못했겠지만 우리 주영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사 가려고 우리 집 금매로 내놓은 것뿐이야. 근데 동서, 이번엔 좀 선 넘지 않았어? 사실 예전에 나랑 우리 남편 실직했을 때도 엄청 고소해하길래 좀 기분 나빴는데 참았거든? 동서가 차별 때문에 시집 와서 마음고생한 거 아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러네. 내가 진짜 안 망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동선 내가 진짜 망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나하는 거 아니야? 사람 심보가 어쩜 그렇게 못됐어.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를 전부 표출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쯤 되니 동서는 저를 형님뿐 아니라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질투에 미쳐서 울며 불며 발악을 해대더군요. 내가 뭐 안 망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망해봤자 너 친정도 잘 살잖아. 망하면 친정에 손 좀 벌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고소해봤자 어차피 친정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거면서. 야 박민선, 왜 너만 맨날 좋은 거 다 해? 왜 늘 너만 잘 되냐고. 꽈배기 장사하면서
그만한 돈 벌어 모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난 너 사는 아파트도 못 들어가서 구질구질하게 빌라 사는데 넌 왜 저런 더 비싼 데로 이사 가는 거냐고. 아버님도 너랑 네 아들만 예뻐하고 처음부터 될 놈 안 될 놈 따로 있는 거야? 나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해. 너만 보면 부러워서 승질이 난다고. 망하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대체 왜 자꾸 안 망하는 건데? 야, 한미주, 그만 좀 해. 그래, 너 가난 때문에 고생한 거 알고 아버님 때문에 차별당하게 한 것도 미안해서 내가 그동안 참았거든? 넌 내 가족이자 친구니까. 그런데 뭐? 망하라고 빌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이야? 화풀이 대상이니? 그래, 나 부모님 잘 만났고 아버님한테 맏며느리라고 예쁨도 받았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나랑 남편은 충분히 너한테 미안해했고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 네 눈엔 내가 세상 꽁으로 사는 것 같니?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열심히 남편이랑 꽈배기 연구해서 성공했고 열심히 경매 배우고 발로 뛰면서 그 집도 산 거라고. 내 노력을 네가 뭔데 시기 질투하면서 폄하해? 내가 망한다고 네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럴 시간에 너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이나 해. 말하다 보니 더 승질이 뻗쳐 저는 제 할 말만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동서도 할 말이 없을 테니 다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죠.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표정이 굳어진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었어요. 한미주 얘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잖아. 나만 갤 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야? 질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내가 망하길 빌었다고 할 수가 있어? 나쁜 기집애. 나도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잘했어. 당신도 참을 만큼 참았어. 재수 씨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남편은 저를 안고 가만히 달래주었습니다. 그 뒤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시동생과 조용히 뭐라고 통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시동생은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죠. 형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야근하느라 아직 집에 못 들어갔는데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할게요. 늘 죄송해요, 형수님. 저희 집사람이 평소엔 안 그러는데 꼭 형수님만 끼면 사람이 질투에 눈이 먼 건지 자격지심인 건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게 서방님 잘못은 아닌데 저 너무 상처받아서 당분간은 두 사람 모두 그냥 안 보고 싶네요. 나중에 시댁에서 봬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사 갈 때까지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시동생에게 크게 혼이 난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사과 연락을 하지 않는 동서에게 더욱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들었죠.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간 후에도 따로 시동생 부부를 만나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선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도 동서는 입만 삐죽대며 제게 말 한마디 걸질 않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동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눈치 없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나마나 작은 애가 큰 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또 질투하는 거겠지 뭐. 또 작은 애가 시비 걸어서 참다 참다 큰 애가 터졌거나. 아유, 작은 애 너도 참 속이 좁다. 어머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작은 애가 그렇게 된 데는 자식 차별하던 당신도 단단히 한몫했으니까. 어른이 됐으면 자식을 감싸줄 생각을 해야지.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줘요? 조용히 하고 전이나 붙여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면박만 당한 시아버진 금세 시무룩해져선 붙이던 동태전을 다 붙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애써 다른 가족들에게 밝은 척했지만 그렇게 한동안 시댁 분위긴 저와 동서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졌죠. 저는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는 동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네가 먼저 사과 안 하면 나도 마음 안 풀겠다는 생각으로 버텨봤는데 1년하고 몇 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동생과 술 한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서방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오자마자 한숨을 쉬어. 성주가 재수 씨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더라. 재수 씨 요새 많이 우울해한대. 왜? 얼마 전에 드디어 대출 끼고 아파트 샀다고 동서 엄청 좋아했잖아. 너무 애처럼 좋아하길래 찡해서 내가 축하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내 인사만 쓱 무시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재수 씨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했대. 근데 지금 친정어머니도 갑자기 암 선고받고 투병 중이시고 성준애도 집 산다고 대출 풀로 당겨 써서 동생 결혼할 때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네. 재수 씨 동생도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게 작년에 전세 사기 당해서 모은 돈을 전부 날렸다나 봐. 그냥 없이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재수 씨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많이 울었다더라. 누나가 돼서 동생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슬프다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제게는 못되게 굴었지만 동서가 얼마나 자기 엄마와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는진 오래도록 지켜봐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서 어머니와 동생과도 아는 사이라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저는 고민 끝에 이사했다는 집으로 직접 동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떨떠름해하던 동서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죠. 이게 뭔데? 1,000만 원이야. 동준이 결혼한다며? 거기 보태줘. 1,000만 원? 형님이 이걸 왜? 거기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의외 행동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동준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속상해했다며. 이건 네 손이 동서로서 주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주는 거야. 솔직히 아직 넌 밉지만 내가 동준이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니. 동준이한테 나한테도 청첩장 보내라고 그래. 아, 돈은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네가 주는 거라고 하고. 괜히 동준이 부담돼. 어,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암이시라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셔? 그것도 들었어? 3기라 좋은 상태는 아니셔. 지금 우선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계셔.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나한테 되게 잘해주셨는데 병문안은 당연히 가봐야지. 나 간다. 어색한 분위기에 저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얼른 집을 나왔습니다. 동서 또한 얼떨떨한 말투로 저를 배웅했죠. 그 뒤 동서는 제게 병원 주소를 보내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문자로 남기더라고요.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동서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는 소식 늦게 들어서 이제야 문병 왔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어째 우리 민선이 날이 갈수록 예뻐지니? 옆엔 우리 고서방 형님이로구나. 사돈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사돈 어른. 얼른 쾌차하셔야죠. 오래 있고 싶었지만 당시 동서 어머니는 올해 손님을 맞이하기 힘들어 보이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일찍 나와야 했지만 저는 그 뒤로 혼자 몇 번이나 더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를 자주 마주치게 되기도 했죠. 동서는 늘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오늘은 다 나으려는지 몸이 가볍구나. 이대로면 다음 달 동준이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겠어.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왔을 때 병원 아래에서 동준이 마주쳤는데 꼭 어머니 결혼식장에 모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건 그렇고 민선아, 우리 미주 시댁에선 잘하니? 너랑은 물론 잘 지내지? 우리 미주가 좀 철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늘 걱정이었는데 네가 있으니 내가 그나마 안심을 했다. 그럼요. 시부모님이 동서 싹싹하다고 엄청 예뻐하세요. 저랑도 물론 잘 지내고요.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동서는 제가 늘 지켜줄 테니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그날 동서는 웬일로 돌아가는 저를 병원 앞까지 배웅해 주더군요. 둘이 어색하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물으니 이러더라고요. 너 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해? 왜 나 감싸줘? 너랑 나 잘 못 지내잖아. 시부모님도 나 철없다고 싫어하시고 너도 이제 내가 밉다며. 뭔 거짓말이야. 아, 물론 너랑은 잠깐 사이가 틀어졌지만 시부모님이 널 왜 싫어하셔? 다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고 하시는 거지. 너 그 자격지심에 피해의식 좀 버려. 시댁에서 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야 물론 여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네가 밉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너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데 이 언니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내가 이렇게 먼저 손 내밀 때 빨리 사과해라. 어? 동서는 제 말에도 눈물을 글썽거리며 입을 삐죽이더니 그냥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유 저 얄미운 기집애 하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동서의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투병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에 말입니다. 일주일 전 정정해 보였던 모습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상심했을 동서가 걱정돼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서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오죽했으면 절 보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동서, 민선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난 우리 엄마 없이 못 살아.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동서를 끌어안고 달래던 저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과 시동생 또한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았죠. 저는 남편에게 아들과 가게를 부탁한 뒤 3일 내내 동서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며 동서를 챙겼어요. 정신없는 동서와 시동생, 그리고 동서 동생과 예비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고 친척이 별로 없어 횡하던 빈소의 빈자리를 채웠죠.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동서 어머니의 발인과 납골당에 안치되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젠 더는 고생하지 말고 편히 쉬어. 나랑 동준인 잘 지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동서는 납골당에 안치된 어머니의 유골함을 향해 말하며 옆에 있던 제 손을 꼭 붙잡더군요.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기에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동생 대신 동서의 옆자리에 앉아왔죠. 시동생과 동서는 차를 끌고 가지 않았던 우리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다시 제 손을 잡던 동서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그동안 내가 못난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과를 못했어. 사실 진즉부터 사과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이었어. 그리고 고마워. 못되게만 군 나한테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잘해줘서. 나 앞으로는 정말로 못나게 안 굴게. 아니, 아예 반말도 앞으로 안 하고 깍듯하게 형님으로 모실게. 형님은 나랑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아유, 존대는 무슨.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더 어색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아무튼 너한테 사과 한번 받기 진짜 힘들었다. 앞으로도 나한테 좀 미안해해. 너 진짜 믿긴 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받으니까 나 딱 한 번만 봐줄게. 너 또 한 번만 그래봐. 그땐 진짜 내가 형님으로서 혼쭐 내줄 줄 알아. 얼른 집에 가서 마음 잘 추슬러.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동준이도 결혼식 2주 앞두고 심란할 텐데 잘 위로해줘. 결국 저까지 눈물이 터져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우리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죠. 2주 뒤 동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전 따로 50만 원을 추기했어요. 나중에 그걸 안 동서는 깜짝 놀라 왜 그랬냐고 제게 전화했는데 저는 1,000만 원은 친구로서 나한테 준 거고 50만 원은 누나 친구로서 동준이에게 준 거라고 웃으며 말했네요.
그렇게 동서와 화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동서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동네는 조금 떨어졌지만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우리 부부는 예전처럼 자주 집을 오가며 아이들까지 여섯이서 만남을 가지고 있죠. 또한 시댁에 가서도 동서는 늘 제 옆에 붙어 있곤 하는데 하다못해 저희 아들이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질투는커녕 역시 형님 아들이라 똘똘하다며 칭찬을 다 하더라니까요. 그 모습에 놀란 시아버진 이렇게 물으셨어요. 작은 애 네가 웬일이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너 이제 마음 고쳐먹기로 한 거냐?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무릎을 꽉 꼬집으시더군요. 하지만 동서는 뾰로통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네, 저 마음 고쳐먹기로 했어요, 아버님. 진짜 멋있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형님을 질투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랑거리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전 나름대로 제 삶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치 딴 세상처럼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예전처럼 우리 남편이랑 아들 차별하면서 저 서럽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아버님하고 어머님 차별합니다. 아이고야, 알았다, 알았어.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했잖니. 늙어서 며느리들한테 나도 괄시받기 싫다. 동서와 시아버지 대화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우린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애들은 모두 건강하고 저희 가게는 여전히 승승장구 중이며 동서와 시동생은 얼마 전에 승진을 했죠. 제 양가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모두의 형제들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쭉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싶은 요즘이랍니다. 저는 뒤늦게 철이 든 제 동서, 제 친구 미주를 늘 옆에서 응원하며 오래도록 좋은 형님이자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가끔 투덕거려도 돌아서면 다시 웃으며 둘도 없이 붙어 다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자란 학창시절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사연 속 동서의 경우처럼 질투는 멀쩡한 사람도 엇나가게 하는 무서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투를 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질투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시샘하는 데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이겨내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한 제 동서도 이젠 그럴 거라고 굳게 믿듯이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앞날엔 밝고 화창한 매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